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저는 성과 저해자 혹은 조직 부적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과 저해자나 저성과자의 문제는 제가 오랜 화두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인생 2막을 살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셀프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북화 시대의 크리어 디자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엊그제 이제 소개를 받고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 읽지 않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이 속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체나 이런 용어들이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아주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HRD에 관심은 엄청 많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굉장히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다 읽기도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바삐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HRD 담당자라면 그리고 CEO나 어떤 부문의 리더라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크리에이터 디자인은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게 꼭 중요한 이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왠지 내 경력에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이나 혹은 직무나 혹은 이런 데 좀 불만이 있어 이런 사람 혹은 지금 취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크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 불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조직 전체가 성과가 낮은 그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과 저해자, 뭐 저성과자 혹은 조직 부적응자 이런 단어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저성과자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하기를 굉장히 좀 꺼리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부끄럽거나 혹은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거지 절대로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30년간 30년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조직 부적응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입장에서 보면 저성과자였겠죠. 근데 저는 절대로 그게 부끄럽지 않고 또 지금 또 행복하고 앞으로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조직 부적응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성과자라는 단어나 혹은 조직 부적응자라는 개념이 절대로 나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개인을 발전시키고 또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동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저성과자에 대해서 또 조직 부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조직에 보면 역량이 좀 많이 뒤떨어지거나 혹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직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조직의 탓이거나 리더의 탓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그러니까 조직원을 저성과자라고 폄훼하는 그 상황을 바꾼다면 충분히 그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서로 앞서 얘기한 역량이 좀 뒤처지거나 태도에 문제 있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조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성과자 문제나 그 조직 부적응자 문제는 정말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벽에 이제 큰 액자가 있었는데요. 그 액자의 내용이 뭐냐면 수처작주입니다. 이제 풀이를 하면 어떤 곳에 있더라도 주인처럼 그렇게 처신하라, 행동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그 사장이 직원들한테 주인 정신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애사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게 이제 거북하게 들리죠. 왜냐 그러면 좀 더 도구로서 생산성을 막 이렇게 좀 다그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그런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 그러니까 주인 정신이나 애사심, 수처작주, 이거는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은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개념에서 이제 수처작주인데, 그때 저희 모친께서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옛날에 어느 동네에 정말 못 사는 집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가장이 가족을 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이 집안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내가 가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내가 봤더니 제일 현명한 막내가 가장 자리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제 가장이 된 막내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고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집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 집안에 도움이 되는 작은 거라도 하나씩 꼭 손에 들고 들어와야 된다. 절대 맨손으로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다가 갑자기 되돌아서 뭐 집단 하나 이제 들고 와서 이제 그럼 쌓아놓는데 이제 해놓고, 또 둘째는 오다가 계란 하나 얻어서 이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시래기 같은 거 좀 얻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안 지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조그마한 걸 손에 쥐어 들고 들어오다 보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애사심이라는 그런 주인 정신이 생기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또 하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이제 칭찬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뭘 가지고, 아이고, 야, 그거 꼭 필요했는데, 혹은, 야, 그거 진짜 막 도움이 되는 건데, 참, 어디서 그런 걸 다 구해왔냐, 참 기특하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신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야, 이왕 내가 이렇게 할 거라면,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집안을 살리는데 더 큰 역할들을 막 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수수작주의 뜻이 바로 그런 거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 본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야,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인처럼 내가 지시하고 이끌고 말이야 막 그랬어. 지금도 그래.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그 가장이고요. 지금 직원, 그 부서원들이 다 지금 막내 같은 그런 애들입니다. 걔한테, 야, 네가 가장이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야, 지금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나로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하시면 다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래, 내가 가장이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는 참 어렵다. 이런. 그때 제가 아마 사장이었으면 이제 본부장을 불러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야, 너는 가장으로서 좀 그러니까 차라리 저 막내한테 가장자리를 줘라. 그랬을 수도 있겠. 그랬으면 더 조직이 심각했었을라나요? 어쨌든 수처작주의 이야기가 그건 거고, 그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그렇게 조직이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 이런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저성과자 혹은 조직 부적응자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막내들이 되게 많다는,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직원들이 많다는 거죠, 조직에. 그런 직원들을 뭔가 애사심 있는 수처작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다면 그 조직은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저성과자나 혹은 성과제자, 조직 부적응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HRD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조직과 직원이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 예컨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좋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3등인데 2등이나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자, 이런 거겠죠. 근데 직원은 나는 1등인 회사가 좋은 회사니 거기 갈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미스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란 뭘까? 이 세상에 1등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바로 DWP다. 이제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DWP는 드리머블 워크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직장인 거죠. 적어도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꿈을 꿀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직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은 본인이 이루는 거죠. 사장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꿈을 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작은 도전을 준비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여지, 그거는 적어도 조직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DWP라고 드림어블이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 조직과 조직원이 합이 맞는 그런 그 장면이고, 그 계기가 되는 게 저는 커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커리어가 바로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는 한 직장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년퇴직하면 성공한 직장인이 되는 게 아니라 100세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커리어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커리어가 있으면 그건 바로 꿈이 있는 거고, 그 꿈을 매개로 해서 조직원과 조직이 합이 맞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국가 시대의 커리어 디자인,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이야기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좀 읽어보시고 많이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적응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라, 혹은 그 직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상황이나 조직의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그리고 그 바꾸는 하나의 트리거로서 커리어 디자인 HRD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생 2막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